수용소 아이들은 뭐든지 잡아먹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사냥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분명 살려고 발버둥치는 또 하나의 전투였다. 나도 모르는 새 어느 틈엔가 나도 전문 사냥꾼이 되었다. 개구리는 지렁이보다 한결 맛이 좋았다. 나는 가끔 개구리를 잡아 아이들 몰래 집에 가지고 갔다. 미호에게 주기 위해서였다. 미호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오래지 않아 그러한 것들을 먹는데 익숙해졌다. 오빠, 개구리 참말로 맛있어. 나 세상에서 개구리 뒷다리가 제일로 좋아. 다음에도 잡아줄 거지? 응? 여름에는 뱀 사냥을 하였다. 뱀을 잡는다는 것은 마치 소 한 마리를 잡는 것이나 다름없는 큰 횡재였다. 어떤 아이는 뱀을 잡다가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 죽기도 했다. 우리는 또 개구리 알을 먹기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먹었다. 운이 좋으면 다람쥐를 잡아먹기도 했다. 먹어서 죽는 것만 아니면 뭐든 먹었다. 긴긴 봄을 나면서 나는 어느덧 여느 아이들과 똑같은 수용소 아이가 되어갔다. 한 달 동안 계속된 강냉이 이식 전투가 끝났다.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은 우리에겐 무척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잠시 쉴 틈도 없이 다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다. 우리 학급은 2개 조로 나뉘어 일을 하였다. 한 개 조는 산에 가서 풀을 뜯어다 토끼 먹이를 장만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조는 변소에 가서 인분을 퍼다가 밭에 뿌리는 일을 하였다. 인분조부터 발표하겠어. 어디 보자. 인분조는 정말 싫은데. 나도. 토끼풀하면 나무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칡뿌리도 캘 수 있잖아. 똥냄새도 싫지만 땡볕에서 일하니까 그늘도 없어. 조용! 인분조는 강철환, 김철수, 리형우, 김덕호, 오상남! 인분 퍼나르기는 말이 작업이지 벌이나 마찬가지였다. 날씨는 무더웠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그늘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하필이면 똥푸기조에 속하게 된 나는 송충이 씹은 얼굴이 되었다. 똥푸기조는 또 2반으로 나뉘었다. 똥을 퍼내는 반과 똥통을 2 어깨에 지고 뙤약볕 아래 밭까지 가서 그것을 이미 파놓은 구덩이에다 조금씩 붓는 것이다. 그날은 억색에도 재수가 없는 날이었다. 나는 똥통을 쥐고 나르는 일을 하게 되었다. 냄새. 아우, 머리야. 안 돼. 흘리면 안 돼. 내 옷은 묻었잖아. 겨우 2번을 했는데도 똥 썩는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느새 똥물이 옷 여기저기에 튀어버렸다. 하루 온종일 이렇게 똥 푸는 작업을 하고 집에 돌아가니 우리 집은 나로 인해 온 집안이 똥냄새로 가득했다. 냄새! 오빠 냄새다! 미호 너. 아이고 미호야 그러지 말어. 아이고 철환이는 얼른 옷 벗고 빨리 씻어라. 응? 예, 할머니.
나는 몇 번이나 목욕을 했지만 그 냄새는 여간에서 가시질 않았다. 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고 낯두꺼웠다.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하면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가 아니라 오늘은 또 무슨 작업이 기다리고 있나 하는 걱정이 앞설 따름이었다. 학습은 언제나 김일성 수령님의 교실을 베껴 쓰거나 암송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위대한 어머니 수령님께선 조국의 해방을 위해 생명을 걸고 독립투쟁을 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수령님의 은덕이니 이 은덕을 한시라도 잊어버린다는 것은 반동 새끼들이나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1년 365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래야 수업이 끝나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학교라는 것은 이름뿐,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노동 착취의 현장일 따름이었다. 어느덧 인민학교 시절도 그럭저럭 지나가고 나는 9월에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수용소에서 진학이 갖는 의미는 공부를 더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민학교 시절보다 더 고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주어진 정량도 훨씬 더 많았다. 자, 다들 말하는 것도 힘든 모양이구나. 그래, 어서들 먹어. 웃음이라고는 이제 아예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모두가 지치고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인간들이 마지못해 움직일 따름이다. 아그라니네. 이런 속에서 혹시 누군가가 웃는다거나 낄낄거린다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틀림없이 정신이 돌아버린 미친 사람이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미호와 나는 뭣도 모르고 물가에서 놀며 웃고 좋아했었다. 그러나 이젠 나도 미호도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오빠, 용평에 대해서 잘 알아? 왜? 우리 반 아이 집이 몽땅 용평으로 갔대. 이제는 못 온대. 누구네가 용평으로 갔다고? 우리 학급 아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용평은 여기보다 훨씬 지독하다던데. 나도 들었어. 용평은 그냥 죽으러 가는 거래요. 거기 가서 살아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 기카모, 어떡하지? 우리 반 아이? 아이고, 그 집은 어쩌다가 용평까지 가게 됐나. 용평 얘기 오만이도 들으셨구만요. 너 아는 사람이냐? 예, 최 씨라고 일반원 주민 가족이었는데 맞다. 우리 반 최명훈 애야. 나는 며칠째 결석을 하는 명호를 떠올렸다. 명호네가 용평으로 끌려갔다는 소문은 나도 언뜻 들었다. 명호는 얌전한 아이였다. 김일성, 김정일 교시 말씀도 잘 암송하였다. 성격이 급하거나 우락부락하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과 싸우는 일도 없었다. 대체 무슨 일로 용평에 간 게야? 그게 최 씨는 석회석 제석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야요. 사람이 얌전해서 석회석 제굴장 소대장을 했다지요. 그럼 보위원에게도 잘 보였을 텐데. 근데 제석장 작업 책임자 보위원이 워낙 악질이었다나 봅니다. 작업이 부진하다고 툭하면 채찍을 휘두르고 노에 다루듯 구타를 했던 모양이야요. 아이고, 저런. 사람을 그렇게 패면 누구라도 못 참지.
제석장 사람들이 보현한테 채찍으로 맞아서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고 눈알이 이 참다 못한 최씨가 돌을 집어 던졌다나 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합세해서 돌을 던졌고. 아유,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났으면은. 근데 감독이 그 돌에 잘못 맞아서 그만 죽었다지 뭡니까? 아이고 저런. 아이고. 그 감독이 죽었다면은. 아이고 저를 어째.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인민 재판을 해서 최 씨는 공개 처형을 아이고. 공개 처형이요? 아니 그럼 그 최 씨만 죽였으면 됐지. 다른 가족들은 왜 끌고 가는 거야? 그게 오마니 종자 씨 말리기 작전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끔찍해라. 아이고 미워하고 차라니는 귀 막아라. 아이고. 중범자는 아예 자손도 없애고 대대손손 물리지 못하게끔 종자를 없앤다는 거죠. 보위원들 말로는 용평에는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살아서는 안 될 악질 분자인 완전 타도 대상들만 수용돼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예 김일성, 김정일 사진도 없고 김일성 혁명 역사를 가르치지도 않는데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겠다 이거구만. 예, 일단 거기 들어갔다 하면 죽은 목숨이라고 한다더군요. 그러면 우리 반 애도 죽는 거야요? 완전 통제구역으로 알려진 용평은 우리 수용소를 둘러싸고 있는 산 너머에 있는 또 하나의 수용소이다. 북한에서는 이 수용소를 독재 대상구역이라고 부른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곳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인지는 북조선 인민이면 모두 다 알고 있다. 모두들 독재 대상구역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을 내며 벌벌 긴다.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조차 용평 완전 통제구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굴이 노래진다. 그래서 자신이 용평으로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떻게 해서든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아예 자살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거기 가서 죽도록 고생한 끝에 죽을 바에야 일찌감치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정도로 용평은 이 수용소 사람에게도 두려운 곳이다. 용평 수용소는 1960년 이후 치안대, 지주, 반혁명, 반동 등을 잡아들이고 그 가족들까지 잡아 수용한 것이 그 시초였다. 당시 민족보위상, 현재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최영건이라는 자가 함경남도 요덕군에 있다고 하여 처음 요덕관리소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구읍, 대숙, 평전, 립석으로까지 수용소가 확대되면서 용평을 완전 통제구역으로 삼고 그때부터 용평 완전 독재대상구역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수용소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원래 있던 요덕 지역 주민들을 몽땅 밖으로 내몰았다. 1962년부터는 이 지역을 외부와 차단시키고 수용소 전체 주변에 가시가 빽빽하게 돋친 전기 철조망을 높다랗게 쳐놓았다. 물 한 방울 새어나갈 수 없을 것처럼 경비가 삼엄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수용소 경계선에는 길목마다 직경 4m, 깊이 5m 이상의 함정들이 있다. 그 함정 속에는 마치 창처럼 끝을 뾰족하게 깎은 박달나무와 참나무가 꽉 차 있다. 마치 곰이나 호랑이를 잡는 것 같은 이 함정은 수용소 내 도주자를 잡기 위한 시설이다. 우리가 요독으로 들어가기 3년 전인 1974년 용평 수용소에서 폭동이 한 번 일어났다고 한다.
수용소 내의 젊은 죄수들이 굶주림과 고된 노동, 보위원들의 모진 학대에 견디다 못해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들은 돌과 몽둥이를 들고 보위원 담화실과 경비실, 초소를 습격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를 탈취하여 경비대원과 악질 보위원들을 무차별 사살하였다.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었다. 끝내는 긴급 출동한 무장군인들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산과 계곡을 넘어 도주한 자들도 결국 다 잡히고 말았다. 사살, 인민재판, 죄인들 서로 간의 구타와 살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란자들은 결국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처형되었다. 그 이후 용평 수용소는 더 극심한 굶주림과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용평은 완전 죽음의 수용소였다. 빨리 움직이지 못하게! 사고라 때문에 일을 하지. 허락 없이는 먹지 말라! 제발 죽여주세요. 제발. 그것도 우리가 지 제발 죽여주세요. 남편 좋고 자식 앞세우고 제가 무슨 죄를 하겠습니까? 이보시라요. 제가 한 번이라도 사람으로 보인다면 저 좀 기다리라! 죽여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그 총으로. 총알아. 기르기만 있으면 머지않아 죽을 테니까 수령님 은덕인 줄 알아. 아이 제발 죽여주세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 용평 완전 독재 대상 구역. 그곳에서의 삶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작업은 죽이기 위해 시키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반동분자들의 씨를 없애는 곳이었다. 용평 근처의 함정에선 만신창이가 되어 도저히 건져 올릴 수도 없게 된 사람의 시체가 가끔 보인다고 한다. 수용소에는 3번의 명절이 있다. 설날과 김일성의 생일, 김정일의 생일이 그것이다. 김정일의 생일은 2월 16일이다. 그날이 가까워지면 학교에서는 콩 볶듯 아이들을 들들 볶으며 법석을 떤다. 마치 우리는 콩이고 보위원은 주걱인 듯 우리를 못살게 굴었다. 하루 온종일 지친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눈꺼풀이 내리덮여도 늦게까지 남아 김정일 생일 축하문을 외워야만 한다. 이 새끼들, 김정일 생일 축하문 다 못 외우면 집에 못 갈 줄 알아? 다 함께 한번 해본다. 자, 시작!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우러러 보며 뜨거운 감사와 아울러 만수무강하시길 삼가 축원합니다. 일평단심 위대한 수령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다음 없는 충성의 결의를 가지고 또 다짐이다. 다 외워야 해. 알간? 그리고 내일은 누더기라도 깨끗하게 입고 온 아이들에게는 친애하는 김정일 지도자 동지께서 내리시는
특별 선물을 준다. 또 내일은 선물 수여식이 있으니 부모와 함께 오라. 알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와야 특별 선물을 준다고?